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1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시네요. 자, 정책 여전사 볼메그리님. 안녕하세요. 볼메그린입니다. 좀 전에 이상구 위원장께서 비웃으셨죠? 아닙니다. 즐거워서 웃었습니다. 이거 폄하합니다, 폄하. 웃음 딱 세 마디에 사람 폄하하네. 정책 여전사가 왜 웃을 일이에요? 아니, 이제 많이 그동안 공부를 하셔갖고, 이제 그야말로 정책 부분을 박시하게 되셨으니까. 일치월장. 예. 대기내서 아빠미서.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 자, 그리고 오늘은 한번 나오신 적이 있죠. 예, 한 4년 넘은 것 같습니다. 예. 최병로 변호사님인데요. 아주 특별한 분이시죠. 예. 베리 스페셜 게스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벌써 제가 뽑아보니까 한 4년 넘었던데, 우리 최병로 변호사님은 본래 이제 판사 출신이시고, 또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검사를 역임하셨던 분이십니다. 특검. 예. 그리고 우리 복지과 소사이티의 초대 이사장님도 하셨고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 운동의 깃발을 드셨던 분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2019년도에 이 패스트 트랙까지 가가지고 어렵게 통과된데 또 이게 위성정당 출연되면서 또 좀 의미가 퇴색되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단순하게 우리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민변의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시고 시민사회 운동을 적극적으로 같이 하시면서 또 도와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위해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몸으로 실천도 하셨던 분이신데 그동안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은퇴하고 쉬시다가 도저히 현재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치개혁을 완성해야 되겠다는 심령으로 나오셔서 오늘 2023년도 첫 방송인데, 저희 복지과 싱크탱크 첫 방송인데 올바른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최병로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최 변호사님을 멘토로 하신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때 민변 창립하실 때 젊은 주니어 변호사들이 두 분이셨습니다. 예, 그때 같은 멤버들이었고 제가 민변 회장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되셨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담배 심부름. 그까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민변하면은 그래도 국민이 위해 싸우는 변호사 단체 아닙니까? 예. 민변 악마와도 엄청 막 했지만 그래도 민변이 하는 거 보면 저 방향성 옳지 않은 게 대부분이고. 맞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약칭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어쨌든 변호사님 또 오랜만에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근데 굉장히 건강하시네요. 겉모양만 그렇습니다. 속은 지금 나이가 드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젊어 보이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산신령이시잖아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데 지금 민주주의 역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검사 출신의 대통령 하나가 7, 8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게 갑자기 역진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느낌.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나가지고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거 보시면은 소외 이런 거. 우리나라의 검찰권이 너무나 많은 권한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검찰권을 통제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 변호사님이 이제 주장하시는 것 중에 예.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윤석열 씨가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예. 사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고 예.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노동개혁이 아니라 정치개혁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예,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모두가
대의정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 대의정에서는 근본적으로 국가 최고기관이 의회입니다. 예. 의회가 국민을 대리해 가지고 국가 의사를 최고 기관으로서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도록 행정권에 위임하는데 국회가 우리나라는 행정권에 종속돼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돼 있어요. 그거를 국회가 행정권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위치, 즉 의회 중심주의를 회복해야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유럽, 북유럽 여러 나라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뭐 덴마크라든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바로 국회가 행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렇게 가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국회의원 선거 과정을 개혁해야 된다. 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우리 국민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마치 그 정치 제도가 의원 내각제나 대통령제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의회가 중심이 되면서 집행하는 기능을 대통령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총리한테 줄 것인지 그런 것은 맞습니다.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뽑고 민의를 어떻게 반영해서 그것이 국회에서 어떻게 그것이 그 토론되고 소통되고 타협되고 합의될 수 있는지 그 구조를 바꿔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이런 정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그걸 바꾸는 계기로 삼자 이런 주장을 하신 겁니다. 이번에 저 예산안 통과할 때도 보면은 예. 예산안을 정부 기재부가 짜서 국회한테 허락을 받는 정도 수준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뭐 4조 6천원 깎고 또 3조 9천원 정액시키고 했다 하지만은 사실은 손댄 게 1%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부가 하자는 대로 거의 그대로 취임만 해주는 이런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는데 그게 뭐 예산권을 국회를 가져오냐 마느냐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국회가 과연 민의를 대변해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요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 제도의 가장 큰 네.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요즘 시내에 나가보면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구에 예산 얼마 따왔다 이거 프레카드 다 예. 걸어놨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가 지역구에서 한 사람씩을 뽑으니까 중앙재정을 쟁탈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싸우고 힘센 국회의원은 엄청나게 그 돈을 뺏어가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 비서 노릇이나 하고 다니고 그래서 지방 자체가 우리나라는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까먹었을 수도 있어. 네. 총선 직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패스트 트랙으로 해가지고 통과를 했는데 나중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당시에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예. 그 제도를 취지를 무력화시켜서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해 보자는 거였잖아요. 제3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근데 지금 결국 실패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변호사님?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번 선거법 개정은 결국 종래의 그 비례대표제 의석인 47석 범위 내에서 그것도 더군다나 그 중에서 30석에 한해서 전번 선거 때는 이제 50% 연동형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15%가 안 됩니다. 전체 300석에 15% 수준에서 그걸 바꿔본들 전혀 비례성 그 확보에 제고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계가 빤했던 거죠. 그래서 실패할 것이 예측이 된 그런 개정이었습니다. 오늘 일부에서도 그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개혁을 하려면 확 바꿔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어중간하게 바꾸니까 나중에 악용하고 다시 역진해버리고 이런 예. 현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기술적으로 47석만 가지고 그 각 정당의 득표율을 반영해서 그것도 50%밖에 반영 못하니까 그 아무리 해봤자 15%의 의미밖에 없는데 그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런 정도로는 택도 없고 아예 근본적으로 300석 전체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이 의석을 배분하자. 그래서 맞습니다. 뭐 예. 지역구가 득표로 우선적으로 당선되면 그걸 배분하고 나머지 저 한 47석, 50석 가까이 되는 것은 그 보정하는 정도로만 쓰자. 그래서 뭐 그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늘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근본적으로 이 국민의 의사가 국회 의석수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구조를 가져가자라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주장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 논란이 있기 전에 우리가 무슨 토론을 했냐면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었어요. 그 지역구에만 매몰돼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실제로 지역구 관리만 잘하면 당선되는 구조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만큼만 전념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뭐 독일식 뭐 정당 명부제 뭐 이런 예. 식의 이야기를 되게 했었는데 결국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위성정당 때문에 좌초하는 그런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국민은 국회의원 그 의석을 늘리는 걸 절대 반대한다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현재의 구조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포기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러면 비례대표로 처음부터 전부를 바꾸는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비례대표로 바꾸되 그 안에서 지역구 의석도 배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저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비례대표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하나의 명부를 각 정당이 내밀고 그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 투표만 해서 나눠주는 걸 폐쇄형 명부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한 30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눠서 한 6명에서 12명 정도의 규모의 크기로 만든 다음에 각 정당이 11명 정도, 10명 내외 정도의 후보 명부를 제시하면 투표하는 유권자가 그 정당뿐만 아니라 정당 안에서 후보를 직접 선택하면 그 후보가 당선되는 표를 많이 얻으면 그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으로 개방형 명부제도를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의 선거처럼 이렇게 자기가 사람도 선택하고 정당도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어떤 경우는 30%대 득표를 하고도 그 지역의 대표성을 그 사람이 다 가져가. 맞습니다. 나머지 한 60%, 70%의 사람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예, 그럼 사표가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취지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아까 요거는 굉장히 지금 이제 선진적인 느낌이 좀 들고요. 예. 덴마크 같은 나라,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비례대표 지금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비례대표를 한 100석쯤 늘리자고 하는 주장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253석을 전부 비례대표로 그런 방식으로 지역구를? 바꾸자는 것이죠. 지역구를. 예. 그러면 거의 사실 지역구인지 비례대표인지가 좀 애매한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그 의원을 뽑는 거예요. 다만 이제 소선거구제가 아닐 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중간 단계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그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석으로 늘려서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를 비례대표로 뽑으면 그게 완충이 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의석수 늘리는데 실패를 했고 두 번째로 위성정당 때문에 거의 물타기가 또 다 돼버렸고 그렇게 하느니 아예 근본적으로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바꿔버려가지고 지역에서 내가 뽑되 우리 지역구 의원이 돼 비례성이 반영되도록 뽑아버리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이야기는 정치권에서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저번에 만들었던 그 법 분명히 이제 바꾸려는 시도가 예. 정치권에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실패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가다가 아니 가면 그만큼 이득이라고 요 반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 맞습니다. 나머지 반을 그런 마저 완성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행태로 좀 제대로 개혁을 한번 해보자. 그 우리가 주장했던 거는요. 새날 차원에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예. 지역구 250, 예. 비례 250에서 500명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아마 국민들이 반대해서 안 될 것이고 또 그것이 갖는 문제가 비용이 엄청 늘어나고 이제 국회의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있겠죠. 뭐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국민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국민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16만 명이 넘습니다. 예, 의원 숫자가 적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그 패스트 트랙 논의할 때 나왔던 얘기가 그러면 국회 관련 예산 통액을 제한한 상황에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더 늘리지 않고 숫자만 좀 더 늘려보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결국 그거는 수용이 안 돼 버렸었죠. 근데 어쨌든 그 뭐 시행 방안은 단계별로 하든지 또 전면적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국민의 의사가 명백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투표를 할 때 지역구 의원을 뽑고 비례대표의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투표를 할 때 우리 지역구에서 만약에 2명 또는 3명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구에 나온 그
비례의원들을 가지고 제가 투표 두세 명을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그 이제 3-1하고 3-2 그 표를 네.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런 방식은 이제 3-1의 경우 표를 보면은 31개 지역 그 선거구를 이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 선거구에서 3-2 표를 보면은 각 정당들이 한 11명 이내에서 이제 능력 있는 정당은 11명을 전부 공천하고 이제 능력이 없는 그보다 좀 작은 당들은 뭐 5명 공천할 수도 있고 3명 공천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A당의 바 후보를 선택하거나 가령 G당의 B 후보를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을 달았습니다만 의원만 체크를 하면 그 의원이 속한 정당도 지지하는 것이 되고 또는 정당 아예 의원은 누가 됐든 난 어느 당만 지지한다 하면 그 정당의 표가 가고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A당의 가 후보와 나 후보 이렇게 두 명에게도 아니 한 사람은 한 명만 이제 한 명만 예. 네. 그렇게 하면 그 득표 순대로 뽑히는 것이죠. 그러면 최대한 국민들의 의사는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런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에 뭐 국회의원 선거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저 지방선거 때 구청장 뽑을 때요. 그 사람들 득표가요 50%가 안 넘어요. 예. 거의 박빙으로 떨어졌어. 나머지 예. 사람들은 전혀 거기 우리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 그게 이제 소선거구 그 단순 다수제 그러니까 하나의 선거구에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경쟁해가지고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사람을 당선시키는 그런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에서는 아주 당연한 결과인 게요. 두 사람이 만일 출마한다 치면 50% 더하기 한 표를 얻어야 당선되겠죠. 근데 5명이 출마하면 그 사람들이 능력이 비슷비슷하다 치면 20% 플러스 알파만 얻으면 당선이 되죠. 그러니까 7, 8명이 만일 출마하고 그 중에 유력한 후보가 한 사람 정도 있다 치면은 거기서 한 둘을 뽑는다 치면 불과 한 5%나 10% 가지고도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표일을 좀 화면 띄워주시면 그 전체적으로 선거제도의 개념을 좀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표일. 예,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요. 다수 대표제 안에 소선구제와 다인 선출 선거구제로 나눠지고 그게 이제 소선구제하고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다음에 다수 대표제가 아니고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혼합형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무슨 그 1인 1표로 해서 소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이것이 절대적인 선거 방식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나라마다 역사마다 지역 상황마다 다양한 형태의 선거 제도를 가져갈 수 있고 또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진짜 한국은 그 중에 아주 일부일 뿐인데 우리들 맨 이제 끝에 그 혼합형 다수대표제가 한국, 일본, 멕시코 같은 나라가 선택하고 여기 지역구 한 표에다가 비례대표 한 표. 예. 요거죠. 그런데 비례대표가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네. 교정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그런 보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일 텐데. 예. 그래서 그런 그 비례성을 높이는 보정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과거의 정당들이 그걸 팔아먹는 겁니다. 그 자리를. 예. 그러니까 기득권 지키기.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공천 헌금 많이 내고 예. 대표랑 특별당비 가까웠고 이러면 이제 공천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 선거제도가 뭐 다른 나라들 다들 수백 년씩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영국의 그 아주 소선구제 방식으로 유지해 오던 뉴질랜드가 이걸 바꿨어요. 바꿨습니다. 94년에 바꿨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신자유주의를 도입해 가지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랬는데 94년에 바꾼 이후로는 매우 좋은 정치를 하고 있어서 국가 경쟁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진짜 혼합형 다수 대표제, 지역구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가 여기 실제로는 3나라밖에 없네요. 아니요. 이제 더 몇 나라가 있겠지만. 더 있는데 어. 주된 나라가 이 정도고 한국, 일본, 아주 멕시코. 소수입니다. 이걸 택하고 있는 나라가. 이 다른 그러니까 하승수 변호사 같은 분은 짝퉁 비례대표다 이게. 이름만 비례대표라고 그렇죠. 붙여놨지 이건 사기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비례대표제를 전국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정도 되려 그러면 진짜 지역구랑 숫자는 거의 비슷한 게 나 맞지 않을까 같게 생각합니다. 해서 뭐 연동형으로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소선구제하고 비례대표제가 뭐가 다른지 이 두 개만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본 것도
우리 시청자들 이야기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표 한번 이 표 예, 2, 표 이. 표 2에 그게 있습니다. 일단 그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 일본, 미국, 그다음에 영국, 인도, 멕시코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 아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은 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특히 북유럽의 국가들은 이 비례대표제가 아주 기본적인 완전한 비례대표제들이죠.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선구제하고 비례대표제의 차이 중에 하나가 소선구제는 결국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드렸던 그런 저 북유럽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당이 많다는 것은 여러 계층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자기들 대표들이 국회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 이 국민들의 의견이 국회에서 조율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내 후보는 국회에 없는데 내 의견은 누가 반영해 주지? 이런 생각으로 답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의견을 대변하는 누가 분명히 있고 그 정당이 분명히 있다면 그때는 내 의견까지 포함해서 타협과 연대가 가능해지지 않긴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소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제를 비교해 보면요. 선거구를 달리하고 투표 방법을 달리한다는 것만으로 효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제 소선거구제에서 한 사람을 뽑을 땐요. 우리 동네에 대표를 뽑는다 이 생각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국회 보내야지 이 생각을 하니까 노동자도 가난한 사람도 부잣집 아들 대학원 나온 사람만 찍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에 반하는 투표를 하죠. 계급 투표가 안 된다. 예, 계급 투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럼 국회에 가면 자기를 찍어준 가난한 노동자, 농민, 또 이 빈민들을 대표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계급을 대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각 정당과 그 정당이 펴가는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당들이 여러 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소선거구제에서는 어떤 심리적인 영향이 있느냐 하면은 투표를 할 때 내가 찍는 후보가 떨어지는 건 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따로 있어도 그 후보가 만일 군소정당에 속해 있으면 안 찍으려고 그럽니다. 사표 방지 심리. 그렇죠. 사표 방지 심리.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결국 정당이 둘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양대 정당제가 되고 다수당제가 되는데 다당제냐 양당제냐의 차이가 이 모든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50% 넘는 정당이 안 나와요. 보통 30% 40% 저기 제가 만든 표 중에 표 4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유럽의 여러 비례대표 국가들의 정당 숫자를 제가 거기다 표시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좀 키워주시면 좋겠네요. 예, 스웨덴 같으면은 이제 8개 당, 8개 당, 그리고 네덜란드 같으면은 17개 원내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가 16개 원내정당. 와, 진짜 많네요. 독일이 7개 정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그 앞부분에 표시를 했는데 가장 많이 얻은 당들이 30%에서 20%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소위 협치를 안 할 수밖에 그렇죠. 할 수밖에 없네요. 협치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이 소선거구제하고 완벽하게 다른 부분이고 그것이 모든 정치적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야, 뭐 정당이 저 3개, 4개까지 내어오는데 17개 뭐 이렇게 되면 정당 이름도 다 모르겠지만은 그 국민들 입장에서 나를 대변하는 구체적인 정당과 구체적인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도 만일 우리가 이 비례대표를 채택을 하면 청년들이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청년당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당이 이렇게 7개, 8개 되면 그중에서 5%만 얻어도 다른 당하고 손잡고 정책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했던 정치 개혁도 이명박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 선거 공약에 이걸 명기해 놓고 계십니다. 선거 공약의 이 대표가 한 주장이 꼭 이것인지는 제가 이런 방향성. 예, 방향성은 예, 그렇다고 제 봐야 기억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막 표가 나가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모르겠다 하시는데 쉽게 표현해서 소선거구제는 그 지역에서 한 사람만 달랑 뽑으니까 어떤 경우는 20% 득표로도 그 사람만 당선되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는데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는 게 지금 우리 방송의 오늘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주장은 비례대표로 바꾸자는 겁니다. 아예 전부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최병무 변호사님의 그 생각과 현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꾸준히 되면서
바꿔나가는 과정 속에 저는 있다고 예, 보는 거거든요. 예. 이거 기존 정치권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굉장히 좋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당대표 선거에 100% 당원 투표만 반영해 가면서 어렵게 지금 자기 사람을 당대표로 앉히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자기 사람이 당대표로 앉아서 자기 친윤 개파만 공천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수두로 다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겁이 나니까 지금 중대 선거구제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사실 그 이게 당정 그 분리가 엄연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선거 제도를 어떻게 하라든지 당대표를 어떻게 뽑아라든지 이야기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문제인데 뭐 요즘 언론들은 그런 것도 아무도 지적을 안 하더만요. 근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 이야기하니까 이 국회의장도 이걸 받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갑자기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뭐 일반 국민들도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서 10명 뽑으면 뭐 소수정당도 좀 당선될 수 있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다 계신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것을 주장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주세요. 예. 이 최 변호사님은 중대선거구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예, 중대선거구제는 주장을 아주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거는 뭐 망조가 드는 제도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이 뽑히는. 예. 예, 일본이 1994년 이전에는 중선거구제를 택했습니다. 중의원에서. 한국도 그러지 않았어요? 전두환 때 제 기억에 아닙니다. 지역구에서 2명 뽑았던 게 기억하는데. 그런 때가 있었던가요? 예,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중선거구제를 일본 중의원이 채택을 했었는데 중선거구제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뽑고 3명 뽑는 건데 그걸 중대선거구제까지 하면 이제 7, 8명 뽑는 선거구도 생기겠죠. 그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힘 있는 정당은 가능한 한 그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 정수만큼 공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후보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타당 후보들하고 경쟁하는 걸로는 부족하고 자기 당 후보하고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기 당 내부에서 이 유력한 정치 지도자를 찾아가서 엎드려서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하고 빌 수밖에 없습니다. 개파의 줄서기가 더 개파의 노골하게 줄서기가 되죠. 엄청나게 심해지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구 하나에서 출마를 해도 선거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죠. 근데 그 선거구로 5개 합해서 5명 뽑는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선거운동 하겠습니까? 선거구가 5배로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결국 돈 있고 조직 있는 사람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과거에 중의원 그 중선거구제 할 때는요 후원회가 막 50개, 60개 이런 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금권 정치 그리고 이제 돈 있고 개파 있고 조직 있는 사람만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된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총선 이번에 질 것을 예감한 예. 특히 수도권 같은 데서는 뭐 박빙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예.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1등이 다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기본. 예. 또 무조건 당선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포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 절대 선의를 가지고 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의심하고 사실은 봐야 되는데 그것도 일종의 착각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전부를 차지하지는 못할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신인들은 또 소수정당들은 오히려 이제 기회가 더 줄어드는 예. 뭐 중대 선거구제 되면 소수정당도 들어온다는데 다 그 말짱꽝이고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구 제도를 중대 선거구제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각 정당들이 책임지고 자기들이 자기 당의 이름으로 선거 칠 수 있도록 비례성을 강화하는 거. 그게 저는 더 핵심이다.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그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었을 때도 지금과 똑같이 정당이 둘 뿐이었어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이 뭐 국회 폐지론 같은 거, 야 국회 쓸데없다. 요거는 이제 정치 혐오의 결과물이기도 한데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정치권이 뭐 정치가 유능해지는 걸 우리가 만들어야지. 정치권이었으니까 예. 안철수 씨 같은 무책임한 사람은 저번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줄여야 된다 같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게 되겠냐? 첫 번째. 그다음에 뭐 윤석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논의는 꾸준히 돼야만 나중에 이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예, 꾸준히 돼야 네. 되겠고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네. 국민들이 자각해야 됩니다. 이걸. 예. 그래서 이 국회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가 너무 소모적이고 그 쓸데없는 싸움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개파에 줄 서가지고 공천을 받는 것이 꼭 당선을 보장하는 이런 구조 하에서는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 그 개파의 보수들한테 심판받으면 그로 자기의 공천이 좌우되고 공천 받으면 당선되니까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바로 그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이 국회 폐지론의 원인이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건데 생산적이게 하려면 다당제로 여러 정당들이 그 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국회에 진출한 다음에 저희들끼리 이합집산을 해가지고 다수 그 한 표라도 더 많은 그 국민들의 의사로 결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또 대통령 하나 바뀌면 막 나라가 개판나고 이런 식을 좀 퇴행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바로 선거제도 개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방송의 취지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필요한 건 중대선거구제 윤석열 주장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상적인 제도가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마저도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이 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게 그래도 가장 한국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양대 정당제라고 하는 것이 갖는 폐해가 결국 모든 원인입니다. 두 당만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다른 군소 정당이 있지만 영향력이 거의 없죠. 두 당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그 두 당 중에 한 당은 상대 당만 의식할 뿐 다른 걸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 당하고 이 당리당략을 가지고 싸움을 지독하게 하면서도 자기하고 상대방 이익이 일치하면 바로 야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것에서 벗어나질 않죠. 그래서 생산적인 무슨 논의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지역구 의원들이 반드시 무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실제로 의원들 생활을 보면 아침 10시 일 나갔고 밤 12시까지 끊임없이 바쁘게 다니거든요. 국가 정책을 고민하고 법안을 만들고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충해 주려고 이제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비례대표는 소위 말해서 직능별, 계층별 대표성을 가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위성정당 출연하면서 그나마도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들이 제대로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당선이 많이 못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이걸 한다 하더라도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소위 말해서 지 밥값을 하는 의원들이 30명도 안 되는데 이 숫자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면 훨씬 더 생산적인 국회가 될 것이고 그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방식은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그 정당별 득표수로 그 심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는 거죠.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저는 비례대표 출신들 중에 괜찮은 분 계세요. 예. 그냥 아주 그 디테일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국방 관련해서는 김병주 의원이 그렇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지역구를 잡지를 못하면 예. 다음에 국회의원 못합니다. 예. 그러겠죠. 그런데 비례대표가 일단 확대가 되면 예. 비례대표로도 2번, 3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키우는 방식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지금 현실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김종인 씨를 제외하고는 뭐 비례대표 연속하신 분이 거의 없으니까. 예. 비례대표로 전환이 되면 청년들이라든가 젊은 신인들도 진입하기가 매우 좋아지죠. 그리고 인정을 받으면 몇 선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7대부터 20대까지 그 통계를 보면 대략 30%에서 40% 정도의 그 의원 물갈이율이 보이더만요. 매번 선거 때마다 예, 매번 선거 바뀝니다. 때마다 30% 이상 물갈이가 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례대표로 완전히 넘어가면 능력만 인정받으면 몇 선이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마다 자기가 정말 능력을 발휘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죠. 제가 이 단연간 22년간 국회를 지켜보니까요. 1점 하려면 한 3선쯤은 해야 돼요. 그런데 3선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고 앞서 우리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아예 3선은 생각도 못하는 이런 구조 하에서 소모품으로 국회의원을 써먹더라고요. 근데 법이
내년 4월에 총선이면 이 법을 바꾸려면 예. 올해 4월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기회인데요. 그 4월까지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되는 시간적 압박이 있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비례성의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현재 지역구 간 편차가 그 1대 3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의견하면 뽑는 그 유권자 숫자가 한 군데 10만이고 한 군데 30만인데 이걸 그 안쪽으로 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방에 그 호남당이나 그 영남당이 차지하고 있는 그 의석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수도권에 의원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압박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 권역별 정당 member식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 예, 경기 지역 여기에 비례대표를 따로 뽑는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전국구만 뽑는 거고. 예, 예, 그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이나 경기 같으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 5개나 10개쯤으로 나눠서 뽑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굳이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지방에 그 소외가 안 되도록 그대로 두면서 그 필요한 만큼 늘어난 것을 저 수도권의 인구 비례로 시설하는 것도 저는 얼마든지 타협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 씨가 중대선거구제 던지니까 일단 반박이 그거 힘들다 현실적으로. 예. 왜냐면 그거 뭐 지역구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 꼼수는 수도권에서 자기 당선 많이 시키겠다 꼼수가 느껴지는데 예. 다른 방식으로 보면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될 가능성도 없는데 한번 던져보는 그런 느낌? 네, 마침 이제 민주당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걸 저 자기의 당대표 선거 및 저 대통령 선거의 공약을 내걸어 있고 또 이탄희 의원님 같이 아주 열심히고 똑똑한 분이 이 선거제도 개편을 주도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망조가 난 거예요. 최근에 뭐 언론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조강특위가 가동 중인데 조직 강화특위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지구당 위원장들을 그 친윤파로 지금 물갈이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나마 지금 선거를 치르면 당선되기도 어려운데 지구당 위원장도 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이 쪼개진 많으니 이런 뭐 위기가 처져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런 선거제도 개편에 상당히 동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변호사님이요. 예.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넘어서 아예 대선거구제로 가자는 아까 말한 지역별 권역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그런데 예, 맞습니다. 지역별 권역 그 선거구제인데 대선거구제냐 중선거구제냐는 선거구 하나에서 몇 명 뽑느냐는 숫자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례대표로 운영하느냐 사람만 뽑는 그냥 대선거구제 또는 중선거구제로 운영하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이 혼동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례대표로 가는 대선거구제 또는 중선거구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야, 이거 첩첩산중이긴 합니다. 근데 어려운데 이거 안 하면 대한민국 계속 뭐 대통령 하나 바뀌면 나라가 거들나고 막 이런 식의 반복을 할 것이고 10년을 어렵게 민주정부에서 뭘 만들어 놓으면 무너뜨리는 거는 뭐 6개월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폐해들이 아직은 우리 국민한테 안 느껴지는데 이 엄청난 뭐 외교라든지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기 정권과 차차기 정권까지 돌아올 걸 생각하면 도저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 한 명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구조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선진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거는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부터 비례대표 확대 예. 쪽 방향을 지금 잡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그 논의는 지지부진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예. 만약에 당선됐다면 약간 또 다른 개념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비례대표 확대 지금 주장하시는 것도 그 맥락이잖아요.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비례대표로 전환하자는 건데요. 아예 다 예. 지금 아예 없애고 예. 왜 그러냐 하면 현재의 구조를 가지고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걸 반대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비례대표를 확대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뿐이거든요. 지역구를 대폭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그냥 비례로 가자. 그렇죠. 서울 비례대표 해가지고 1번에 누구 해서 예. 그 숫자만큼
근데 이제 득표가 서울만 해도 45명이 넘으니까 그건 너무 많으면 그걸 한 4개로 나누든지 뭐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뭐 강남, 강북, 뭐 예, 예. 강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열심히 4년 동안 지역구를 닦아놓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자기가 그 관리해놓은 이 모든 조직들이 무너지면서 새로 넓은 지역에 대해서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억울하고 또 당선 가능성도 좀 낮아지는데 거꾸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푼돈 조금씩 갖고 와갖고 무슨 서울시 의원 그 구로구 의원이 하던 그런 역할을 국회의원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의원, 그래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의원, 그런 사람이 당선되면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근데요, 아픈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뭐냐면 다당제 좋아요, 좋은데 네. 예를 들어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뭐랄까 좀 이상한 행위, 예를 들면 또 그 민주당 비례정당으로 당선된 어떤 특정 정치인의 이상한 어그로, 이런 것들이 정치 발전에 도움 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 다당제가 제대로 된 다당제가 아니고 양대 정당의 중간에 기생하고 있는 정의당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튀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만일 정말 7개, 8개 정당이 출연하는 다당제가 되면 그런 과격한 의견도 끌어모아가지고 현실성이 있는 형태로 바꿔주고, 그런 개인의 일탈이 눈에 띄는 것이 아니고 각 정당의 입장이 뭐냐, 이런 걸 가지고 대화, 타협, 또 협치, 연정까지 가능해지는 그런 형태로 가면, 예를 들면 지금 뭐 원전 폐지 이거 국민들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대통령 바뀌었다고 완전히 엎어져 갖고 원전 확대로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의 그 말도 안 되는 저 퇴행은 좀 막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 개인의 일탈을 그 넘어설 수 있는 조직과 정당별 책임제로 가는 게 바로 비례대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진보 정책이나 이런 걸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걸 제시하고 하더라도 그 정의당이 직접 이제까지 정권을 담당해 본 일이 없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공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영국의 노동당이 전혀 집권을 못하고 있다 나중에 집권을 했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좀 맨날 저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실현 불가능한 얘기만 하는데 저런 당에 맡겨도 되느냐. 근데 집권한 뒤에 기다려보자. 일단 집권한 뒤에는 노동당이 아주 순리적으로 운영을 했고 정책이 변경이 되고 정치에 적응을 했지요. 네, 비례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각 당의 지역구 의원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비례 후보로 나오게 되는. 뭐 그렇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제 생각엔 정당들이 어떻게 공천을 하건 그건 정당의 자유니까 맡겨두면 되고, 다만 그게 2번, 3번, 4번 이렇게 비례 선거가 계속되면 국민들이 보고 거르게 됩니다. 정당이 5개, 6개, 7개 이렇게 늘어나면 그 정당 중에서 매우 이 투명하게 운영하는 정당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원들 투표에 의해서 정말 능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쪽을 지지하게 마련입니다. 예. 제가 지금, 저 친한 국회의원들이 개인으로 보면 참 똑똑하고 저 정의감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이 당에만 들어가면 개판이 돼버리고 그 좀 그 국민들을 싫어하는 행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의 그 어떤 의사결정 구조와 선거 제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활동과 그 행동을 하는 분이 다시 재선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소위 말해서 룰을 바꿔버리면 같은 의원이라도 행동이나 양태가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저 비례대표의 핵심이야. 지금 이상구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니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솔직히 선택지가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2개의 당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의 구조가 이전부터 내려와 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들어가도 결국은 거기에 물들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금방 쫓겨납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완하는 게 먼저 아니냐. 그건 어떻게 답하실래요?
대통령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대통령제 폐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가 끌려다닌다.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그 문제는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결국 소선거구제로 인해서 두 개의 정당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정당이 우리나라의 지역구도하고 결합해가지고 유력한 정치인이 끌고 다니는데 팬덤 정치의 그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 없애버리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국회에 신경 쓸 것 없이 대통령제를 보완하자 이 얘기인데 대통령한테 권한을 더 주면 어떻게 될까요? 유신 정권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도 뭐 그 분위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한테 권한을 더 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가 권한을 찾아와야죠. 이렇게 예를 들면 될까요? 지금 현재 대통령의 권력이 한 80 되고 국회가 한 20% 쓰는 느낌인데 이걸 50대 50으로 만들자는 얘기 아니에요? 60대 40으로 만들자는 얘기. 우위가 더 커지게? 그럼 국회가 더 커져야 돼요. 네. 국회가 결정하면 대통령이 따라가도록 해야죠. 만일 비례대표로 바꾸게 되면 이제 정당이 7개, 8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속한 정당이 아무리 표를 많이 얻어도 일당이라고 해도 30% 얻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자기가 국회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일당이라 하더라도 다른 정당의 동의를 얻어서 51%의 동의를 얻어야만 국회에서 법 하나라도 통과시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정당을 끌어안아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연합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연합정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동의를 구하고 국회하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상생정치가 될 거다. 그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장관 2명에 대한 해임 건의안 던져봐야 소용없죠. 그냥 무시하고 가는데 법적 어떤 구속력이었다 보니까 예.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 역사를 보면 뭐 일본이 그 왜곡한 것도 있겠지만은 조선시대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망했다 이런 느낌을 우리 국민들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합리적인 타협의 그 룰만 있었으면 굉장히 좋은 맞습니다. 대의 정치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조선 왕조에서는 뭐 왕조 국가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있겠지만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못 만들어냈던 이유가 바로 이 제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 조선 왕조 600년의 폐해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대의제도, 이 국회의원 선출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고 대통령 중심제나 원내각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중요한 결정을 국민을 대신해서 하게 되면 대통령은 그걸 집행하는 기관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어떻게 보면 그거죠. 로마 시대 집정관 같은 게 그 대통령 역할이고 원로원이 중요한 결정을 다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원로원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로마가 번영했고 황제정을 갔을 때 로마가 갔거든요. 바로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지금 우리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선택해야 될 결정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정서라는 것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만 하면 야 저거 내각제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야? 기득권 나눠먹기 아니야? 예. 저 개인적으로는 내각제는 한국에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거든요. 예. 이제 기득권의 공고화, 일종의 양극화가 정치에서 권력의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건데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의회 권력이 강해진다.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오늘 맞습니다. 방송 핵심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데요. 사실은 내각제는 시기상조다 또는 내각제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정부 수립을 할 때 내각제 지지가 더 높았어요. 그런데 그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내각제를 결사반대하고 대통령제를 밀어붙인 겁니다.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어서. 미국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거였을 그거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온 건데 만일 비례대표제로 간다면 정당이 여럿이 되고 그럼 대통령하고 계속 껄끄러운 관계가 생기면 저절로 내각제로 그때는 가게 될 겁니다. 저번에 제가 악플을 엄청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사건인데 윤석열 씨가 워낙 못하니까 이게 내각제였다면 바로 끌어내려오는 각인데 맞습니다. 영국처럼.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오독을 하셔갖고 예. 내각제 하자는 거냐 이렇게 된 거죠. 푸른 나무가 내각제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답은 사실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맞습니다. 결국 의회가 갖는 권력이 훨씬 커야만 이게 대통령제한 내각제냐 아까 말씀 취지는 저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의회 권력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 뽑아놓거나 비례든 뭐 지역의 등을 뽑아놓거나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이걸 바꿔낼 수 있어야 진짜 그게 힘인 거지. 대통령 한 사람의 개인 플레이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대통령이 5년 동안 집권하려면 그 주요 부처의 장관이나 장관급의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재 풀을 가져야 되는데 각 분야에서 20, 30년 동안 해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그 한 3텀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50명 이상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누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걸 하려면 결국 국회가 힘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연습을 자꾸 하고 그중에서 일부가 또 내각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이 돼야지 생산성 있는 국회가 가능하지 않겠나.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네. 강화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갈 길이 굉장히 멀구나 이런 생각을 예. 해봤어요. 갈 길이 굉장히 멀구나. 근데 갈 길이 멀다고 안 갈 수는 없거든요. 예. 준비가 돼야 언젠가 시기가 오면 그거 하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윤석열 중대선거구제 찬성하는 거냐. 반대로 분명히 그건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예, 아무 의미 없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논의를 하려면 지금 같은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게 예. 오늘 취지였던 것 같고요. 우리 저 민변 창립자이신 우리 최봉무 변호사님 감기 걸리셨다면서요. 예, 감기 걸려서 아주 근데 새날 방송은 나가야 되게 되겠다고 고생을 나오셨다면서요. 못 나올 뻔하다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그 약 드시면서 목소리 관리해서 겨우겨우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야, 근데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 저도 그런 주의자거든요. 예. 지역구 너무 많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2019년에 그 선거제 개편 논의할 때 지역구 250 비례대표 250은 어떠냐. 중간 단계로라도 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봤던 사람인데 예. 우리 변호사님은 훨씬 더 진보적이에요. 예. 더 과격하십니다. 지역구 없애자. 지역구 없애고 이 쉽게 표현하면 광역으로 가자 이런 예. 거잖아요. 광역 예. 비례로 가자는 거잖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양당제 폐해 속에서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건 그게 광주 같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하나 당선되고 그 지방 그 기초의회를 가면은 민주당 한 명 뽑고 나머지 비례에 진보 정당을 뽑아요. 예. 근데 다른 지역은 그게 아니고 민주당을 뽑고 국민의힘을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서로 비슷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어봐야지 국민들이 이제 안심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내 표가 사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좀 더 과감하게 그 자기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후보를 뽑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 하셨어요. 예. 이걸 여러 번 해서 예. 발전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당한 정도 발전된 민주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지 얘기를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20년도 안 됐는데. 그나저나 그동안의 복지가 굉장히 향상이 됐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지금 의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전면 비례대표로 건너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이제 50년을 5년으로 좀 당겼으면 좋겠다. 예.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알겠습니다. 것 뿐이죠. 자, 근데 변호사님 같은 분들은 왜 정치를 안 하셨을까 싶어.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도저히. 민변을 만드실 능력이 되는데 국회의원 한 번, 뭐 몇 민변은 번. 정치 조직은 아니죠. 근데 민변 분들이 그 갖고 있는 그 노력과 헌신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조 악마화 하듯이 민변 악마화도 어마어마하게 진행됐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민변이 100% 완벽하다는 건 윤석열 아니지만 대통령이 민변으로 전번 정권이 도배했다고 그러던데 저는 누가 도배를 당했는지 전 찾아봐도 잘 모르겠던데요. 지금 민주당 웬만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민변 출신 아니에요? 예, 그쪽에 관계된 분들이 많고 또 그분들이 참 열심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인재 생각보다는 그렇게 양성이라는 많지 측면에서도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숫자는 많지 않은데 활동이 뛰어나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네. 뭐 박주민 의원님 비롯해서 여러 우리가 알만한 의원들은 민변 출신이 참 많아서 저는 그 후배들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민변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그 모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의 그 요청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거절을 하셨는데 저는 그 거절을 하셨던 이유가 법무부 장관 뭐 길어봤자 1년 반인데 그거 하는 것보다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서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게 훨씬 역사에 더 큰 의미를 주지 않겠나라는 뜻이 과찬의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이신데요. 사실 저는 정치적 능력이 없어서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능력이 없으신데 민변을 왜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민변은 궁금증이- 정치가 아니라니까요. 사실 이것도 정치거든요. 예, 방송도 맞습니다. 정치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새날이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좀 여론 주도를 하기 위해서 이 선거제도 개혁이나 정치구조 개편에 대해서 좀 시리즈 대담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그 법을 확정을 해야 내년 4월 달에 쓰는 거라서 예, 마침 이런 그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윤석열 씨가 신년사에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예, 반박도 좀 하고 예. 사실은 그 방향성 아니에요라고 우리가 알려드렸던 그렇습니다. 그런 방송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의견보다는 조선일보의 선거 전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네요. 예.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 이 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던졌다 이렇게 보는 게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14회 방송은 아주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 문재인 노무현 두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우시는 최병무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30초 짧게 한 말씀 하십시오. 예.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권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해야만 정치권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지금 뭐 기후위기라든가 에너지위기, 그 다음에 인구절벽, 뭐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유럽, 북유럽 여러 나라들을 보면 민주적인 정부야말로 가장 능률적인 정부입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민주적인 정부가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국민들이 끊임없이 생각을 넓히고 공부도 좀 하시고 추동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말이에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은 더 이상 없다. 결국 시스템이 민주주의를 완성시켜줄 거 저는 맞습니다. 믿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는 것이고.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14회 방송.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7시 정봉주 TV. 예. 가셔서 지금 네. 정봉주 TV에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이 이제 시작됐으니까요. 거기에 지금 위에 채팅창에 링크 있으니까 가서 새날에서 왔어요라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